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해도 치매 환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요새는 영츠하이머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젊은 세대 역시 치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데요. 영츠하이머란 젊음을 뜻하는 영, 알츠하이머를 결합한 용어로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와 같은 기억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매는 한국인의 10대 질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2022년부터 우리나라 사망 원인 7위에 올랐다고 하죠. 최근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94만 명을 돌파했고, 이 수치는 우리나라 61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장년층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치매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절대 낫지 않고 스스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치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 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성 치매, 성격, 행동,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측엽 치매, 여러 형태의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치매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과 운동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치매 원인 첫 번째, 음식 섭취 시 대충 씹고 삼키는 습관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식사 시간에 몇 번 씹지 않고 빠르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를 즐기기보다는 빨리 먹는 습관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니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먹는 음식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천천히 먹는 습관은 과식을 예방해 줄 뿐더러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에서 다량의 침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치매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음식을 씹을 때 우리가 이 턱을 사용하게 되는데, 턱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뇌에는 굉장히 많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돼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일본 기수대 연구팀에서는 음식을 대충 씹는 습관은 뇌의 혈액순환을 더디게 만들어 혈관성 치매 발병률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최소 32회 이상 씹는 것이 좋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건강도 챙기고 치매 예방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매 원인, 입속 세균. 치매 종류 중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죽상경화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죽상경화증은 혈관 질환 중에 하나로 치주병원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즉, 치주질환이 있는 분들이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뇌의 대사 활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정상인의 뇌보다 치주염 관련 세균이 더 많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입속 관리와 잇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치약이 없더라도 물로 입안을 헹구듯이 자주 가글을 해주시고, 물론 식염수로 가글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수시로 자주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한국인 치매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답인데요. 우리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치매 위험률을 최대 80%까지 낮춰준다고 하고, 예전에는 신체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대중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걷고 활동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차로 이동하는 일도 많고 지하철, 버스, 대부분 앉아서 하는 직업도 많다 보니 스스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운동하지 않는 이상은 신체를 움직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치매를 떠나서 적당한 신체 활동 없이는 우리 몸에 근육을 생성할 수 없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식사 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짧게라도 주변 산책을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수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 5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 걱정이 많은 날은 유독 잠들기도 힘든데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얘기들 들어보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TV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겨우 잠이 들거나 깊게 잠들지 못해 우리가 수면장애로 힘들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핸드폰만 잠시 만지다가 자야지 하다 보면 벌써 새벽이 되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 피로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 주의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관리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뇌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치매 위험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수면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면 전문가인 매슈워크 박사는 만성 수면 부족을 서서히 진행되는 안락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면의 양과 질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걱정이 많으시다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 전에 노트에 한번 적어본 후 잊어버리시고, 아니면 핸드폰은 되도록 보지 않는 것이 수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 하나만 바꾼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치매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다크 초콜릿. 건강을 생각한다면 초콜릿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굉장히 낮고 첨가물과 당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아 건강상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것을 드시는 게 여기서 키 포인트 핵심인데,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뇌에 있는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또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다크 초콜릿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초콜릿을 구입하실 때는 카카오 함량을 꼭 확인하셔서 함량이 높은 것을 구입하셔야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첨가물량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보다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더 강해서 자연스럽게 과다 섭취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시는 차. 우리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커피가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녹차를 생활화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녹차에는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에 있는 노화도 막아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로 섭취하였을 때 치매 위험이 28%나 낮아졌고, 또 녹차나 홍차를 하루 5잔 마신 경우는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한 섭취는 또 우리 몸에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2잔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리류. 저희 어머니께서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블루베리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저한테 권하기도 하고 섭취를 하셨는데, 이러한 블루베리는 눈 건강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러한 인지력 감퇴를 늦추고 신경 전달을 촉진시켜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고마운 과일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전문의 우마나이드 교수는 뇌가 건강하게 노화되는데 가장 좋은 음식으로 블루베리를 꼽았고, 중장년층 치매 예방 음식으로는 블루베리가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외에도 라즈베리, 딸기,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이렇게 베리류는 치매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만 잘 지켜서 매일 꾸준히 드시면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자, 네 번째,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 뇌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건강 관련 논문들과 각종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치매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해 하버드대 테시어 박사는 30년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올리브유를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8%나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고 이러한 혈관까지 튼튼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정말 잘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엑스트라 버진을 드시는 게 좋고 열을 가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드레싱, 소스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녹황색 채소, 건강한 식습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채소 섭취입니다.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채소도 제철에 맞게 골고루 챙겨 먹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색잎을 갖춘 시금치나 브로콜리, 케일, 상추는 이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엽산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을 억제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은 치매 유발자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은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 몸속에 쌓이게 되면 치매의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을 때만이 아니라 낮은 경우에도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제 같은 영양제의 과다 섭취로 인한 호모시스테인이 적정 수치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도 오히려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뭐든지 과하게 먹거나 과하게 하면 탈이 난다는 소리예요. 적정량의 섭취가 우리 몸에서도 이롭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법도 있는데요. 치매하면 떠오르는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이러한 손운동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잼잼잼 하는 거, 손끝을 치거나 주먹을 쥐었다가 하는 동작, 박수치기, 손등치기, 이러한 운동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운동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뇌 신경세포를 부활시켜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첫 번째, 명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뇌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며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상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생각하느라 과부하에 걸려있는 우리의 이런 뇌를 진정시켜주고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러한 명상을 실제로 뇌의 기억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치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또한 명상입니다. 저도 하루 5분씩 부담 없는 시간대를 정해 자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시간을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고 5분 정도만 투자해도 매일 명상을 하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몸이 더 찌뿌둥한 것 같고 스스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호흡을 통해 몸과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두 번째, 유산소 운동. 거창하지 않고 아무런 도구 없이 뛰거나 빠르게 걷는다고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중년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나 감소하고 이런 알츠하이머는 45%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가 많으면 효과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치매 발병률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호흡이 가빠지게끔 땀이 조금 날 정도로 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관절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물속에서, 즉 수영장 같은 곳에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유산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욕심내서 과하게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니 절대 무리는 하지 마세요. 치매에 좋은 운동 세 번째, 근력 운동.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40세부터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뇌에 영향을 미쳐 우리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쉽게 피로해지고 신체의 전반적인 이러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근육량이 적을수록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우리 뇌에 더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 고강도의 운동,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셔서 시작부터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랭크,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팔굽혀펴기가 있고, 도구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가벼운 아령을 구입하셔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우리 모두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나을 수 있었던 증상들이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도 어려워지고 반신불구나 같은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평생 남아버리기 때문인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뇌졸중 초기 증상을 보인 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3시간 44분 정도 걸렸고, 환자 10명 중 6명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후유증을 막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잘 몰랐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전조 증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뇌졸중은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이 치료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고 또 후유증의 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뇌졸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뇌졸중이란 우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구분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2초마다 한 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뇌졸중은 흔히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인식이 높은데, 젊은 층 발생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나 예방법을 미리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먼저 뇌졸중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고혈압이나 혈관이 막히는 증상 중 하나인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 흡연, 음주, 비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 혈관이 손상되거나 망막 손상이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뇌졸중도 고혈압의 합병증 중 하나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겠죠. 이 압력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도 손상될 수가 있어요. 이 손상된 혈관이 우리 몸의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이 고혈압은 특정 혈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뇌로 가는 혈류도 차단되고 동맥경화 같은 증상도 생기기도 하고, 혈관 내벽에 이 단단한 플라크 같은 것도 생겨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서 허혈성 뇌졸중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은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뇌출혈이죠, 말 그대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는 뇌졸중 위험이 많게는 4배까지 올라가고, 심장질환의 경우는 발생 위험률이 약 17배까지나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흡연과 음주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금연과 금주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죠. 하루에 또 피우는 이 흡연량이 더 많을수록 더 발생 위험은 늘어나고, 과음도 그 주기가 짧을수록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에 기름기가 끼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동맥경화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좀 적절히 텀을 좀 길게 두면서 건강한 음주 습관을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비만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뇌졸중 하면 골든타임을 기억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증상이 발생된 후에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진단을 받으면 이 초기 뇌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고 경과가 좋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혈관이 어떻게 막혀 있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죠. 또 동맥 내 혈전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받는 게 가장 좋지만, 혹여나 증상에 따라서 24시간 이내에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대부분 골든타임을 놓쳐 조기치료 자체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이 일어날 시간을 메모하신 다음에 병원으로 가시는 게 이 발병 시간에 따라 치료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해서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나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동 시간도 없으시다면 무조건 119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반신마비 또는 이 안면마비예요. 뇌졸중 환자의 약 80% 이상 겪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예를 들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친다던가,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거나, 이런 증상이 이제 종종 발생이 되는데, 얼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색해 보이고 삐뚤어 보이거나 대칭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 등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는 그 뇌의 특정 부분의 혈류 공급이 차단이 되거나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뇌는 신체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데 각각의 신체 부위는 뇌의 이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혈액 공급 중 일부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운동이나 감각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반신마비는 운동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일부가 손상됐을 때, 안면마비는 쉽게 안면 신경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반신마비는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거나 힘이 빠져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조금 힘들고 감각도 둔해지다 보니 통증이나 온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짚거나 우리가 들어 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안면마비는 마비가 발생한 쪽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기 때문에 얼굴이 웃으면 일그러져서 비대칭으로도 보일 수가 있고, 마비된 쪽의 입모양이 처지고 눈도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이 눈꺼풀도 처져서 눈을 완전히 감는 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도 나타나고 몇 초 몇 분 사이에 또 사라지기도 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나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반복되면 신속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치료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전조 증상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뇌졸중 전조 증상 이 두 번째는 언어장애예요. 뇌는 이 언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을 갖고 있는데, 뇌의 왼쪽 이 전두엽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 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그 브로카 영역과 언어를 이해하고 이 왼쪽 측두엽 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졸중은 주로 이 왼쪽 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하기, 이해하기, 우리가 읽고 쓰는 거 모두 조금씩 불편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의심되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보세요. 발음이 뭉개지면서 어눌해진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와는 약간 다른 대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고 특정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살짝 뇌졸중을 의심해 보실만 해요. 평소에도 맘말 알라 가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음 테스트를 수시로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발음이 계속 뭉개지거나 발음하기가 조금 힘든다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검사나 다른 이제 상담 같은 것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고선 이렇게 쓰러지는 거 많이들 보셨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뇌졸중은 증상이 조금 다른데 초기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뇌졸중 전조 증상 이 세 번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어지럽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면 이 뇌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에 손해가 손상되면서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실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우리의 손해는 신체의 균형과 협응, 그리고 자세 조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뇌졸중이 손해에 영향을 미치면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나 불안정한 걸음걸이, 자세 불안정, 동작이나 이제 모션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평소와는 다르게
다르게 주변이 빙글빙글 돌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지시거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걸음에 불편함도 느끼고 또 몸을 바로 세우기 어렵다면 뇌졸중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무조건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고 실은 귀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원인 모를 메니에르병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질환 중에서 우리 몸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몸 자체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계속 이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몇 초 몇 분 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이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바로 시야장애와 두통이랑 구토입니다. 이러한 시야장애는 이 후두 옆 시각 경로에 있는 뇌관이 손상되면서 정보 처리나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반맹이나 복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뇌관은 시각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시각 경로와 관련된 중요한 신경 핵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야 결손은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시야가 이쪽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고, 반맹이라는 거는 시야의 이 절반이 보이지 않거나 흐릿해지는 현상, 또 복시는 눈 근육이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시각 경로에 문제가 생겨 두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보이는 증상이에요. 혹시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야가 왜곡되거나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경우에는 잠깐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길 수는 있는데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반복되면 역시나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인 두통과 구토에 주목해주세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두통이죠. 그래서 두통으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뇌졸중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만, 뇌가 손상된 상태에서의 통증은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두통과는 조금 다르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 또한 뇌졸중의 심각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일반 두통인 증상이랑 다른 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은 뇌의 일부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혈액이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조직도 손상이 되거나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내압이 증가해서 참을 수 없는 두통과 구통도 같이 동반한다고 해요. 혹시나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나타낸다면 즉시 지주하지 마시고 119에 연락한 다음에 우선 환자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혹시나 의식이 없을 경우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몸을 옆으로 눕혀주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구토를 할 경우 입 안에 구토물이 남아있으면 손으로 구토물을 긁어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질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조 증상들을 언제 다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 뇌졸중이 급한 상황인 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급하다 급해 빨리빨리, 이게 영어로 뭐죠? 패스트죠. 이 급하니까 패스트. 이 패스트 테스트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증상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패스트라고 하면은 FAST. 이 패스트의 F는 face, 얼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쪽의 일정 부분에 대한 마비 증상이나 이 비대칭성. 그리고 A는 팔, arms, 팔의 운동신경 확인으로 팔 힘이 약해지거나 한쪽 팔이 저리거나 계속 한쪽 팔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을 확인하는 건데,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고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올릴 수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이런 경우도 많이 시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패스트 중에 S, 이 스피치는 말,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마지막 패스트의 T, 타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기록하고 119 또는 병원에 빠른 시간에 내원. 이렇듯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은 패스트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무서운 질병이 걸리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어떻게 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습관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관리나 건강한 식단, 운동, 금연, 체중관리, 금주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고혈압은 뇌졸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경우 뇌혈관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거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나트륨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깅, 자전거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반복해 주시면 뇌혈관에 손상을 주고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흡연과 음주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게 뇌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것 드시면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과연 뭘까요? 아마도 4대 중증 질환인데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최근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도 암 관련된 기사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현대인들에게 암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친숙한 질환도 되었고 세계적으로 50세 이하 연령대의 암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저도 암에 대한 원인이나 예방법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을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통곡 자연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암 예방 최고의 식습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채식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식단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공된 음식도 허용이 되는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된 채식 제품인 햄버거, 버거 패티나 소세지 이런 것도 섭취가 가능해요. 반대로 통곡 자연식물식은 이 가공되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 상태 그대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고기나 달걀, 유제품, 생선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은 줄이고 통곡물, 생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섭취하는 것이 특징인데 현미밥을 메인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이 현미뿐만 아니라 통율무, 통보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수수, 기장, 콩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밥을 짓고 반찬으로는 채소나 과일 등을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고 양념이나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상태로 조리해서 먹는 식단이에요. 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실 때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뿌리, 줄기, 잎, 열매 다양한 부위를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뽑았고 이 유방암 세포 증식도 막아주면서 전립선 암까지 억제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됐어요. 또한 폐암이나 대장암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데 이 브로콜리는 옛날 그 고대 로마에서부터 진짜 귀하게 여겨졌던 채소예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 못했고 이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즐겼다고 하네요. 이 로마 군인들의 체력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 브로콜리가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채소가 됐죠. 브로콜리는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식품으로까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한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브로콜리에는 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항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이 암세포 성장과 체내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특히나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여러 암 종류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면서 이 항암식품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한국인들이 한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브로콜리 세척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깨끗하게 섭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브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이 먼지와 각종 벌레들이 굉장히 또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 벌레, 각종 뭐 잔여 농약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씻고선 드셔야지 굉장히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주목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세워서 씻거나 담가서 이렇게 몇 분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세척이 어려워요. 꼭 꽃봉오리, 빠마머리처럼 생긴 그 꽃봉오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향하게 해서 소금이나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궈 두셔야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찜기에 살짝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이고, 이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에는 영양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줄기 끝부분은 식감이 조금 뭐 거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잘라서 버리는 것은 추천을 드리죠.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이 찬바람 솔솔 불어오면 길거리에 파는 군고구마가 생각나죠. 이 달콤하고 촉촉한 고구마는 맛도 좋지만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 4,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이 되고 죽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실제로 아시아 유명대학 의과연구소에 따르면 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요.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도 억제시켜주고 발암 물질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이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색소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당근에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파프리카 야채도 있는데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선명한 색을 띠는 게 특징인데, 생고구마 까면 약간 노란빛 띠죠. 이렇게 고구마의 노란 색소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체내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암세포의 전이나 성장이나 발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몸속의 발암물질 등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걸 도와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구마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세척도 잘 해서요. 더불어 생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고구마를 굽거나 찌게 되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분 함량은 오히려 높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혈당을 조금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생고구마를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미역국 맛있어서 자주 드시잖아요.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 미역하면 유독 생일상 그리고 우리 아기를 출산하는 산후조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초학기라는 문헌에 따르면 옛날에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 먹은 후 산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이 옛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죠. 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서 이 산모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나 미역 귀에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아서 항암작용이 뛰어난데 이미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편이나 넘어섰고 매년 100편 이상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차세대 항암물질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 같은 갈조류에만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논문이 밝혀지면서부터인데 이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72시간 후에는 그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외국 유명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도 있었어요. 정상세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발표된 논문이요. 우리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로는 괜찮아요. 근데 암세포는 증식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전이도 굉장히 쉽죠. 이처럼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후코이단이라는 거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막아서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도와주고 암세포의 생명줄을 또 차단해 버린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별 생각 없이 먹었던 미역국이 이제는 저는 먹으면서 암세포가 없어져라 하면서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미역국이 보약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의 채소라고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히거나 주스, 소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95%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 비타민 A, 칼륨, 철분, 마그네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토마토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항암 성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토마토 역시 미역과 동일하게 암세포의 사멸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 노화를 유발하는 이 산화 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시켜주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베타카로틴은 발암 물질을 무력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하지만 두 가지 성분이 모두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한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는 찌거나 굽더라도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는 우리 몸의 체내 흡수율을 8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는 이 작은 방울토마토가 수분 함량이 적어서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산성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 약하신 분 있잖아요.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토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드물긴 하지만 토마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가려움이나 토마토 성분을 드시면 호흡곤란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섭취를 즉각 중단하셔야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보통 일반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방울토마토는 20알 내외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은
마늘입니다. 자, 한국은 마늘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무려 7.9kg나. 세계 평균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kg이에요. 이 0.8kg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높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종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김치찌개, 나물, 불고기, 뭐 한식에는 마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식재료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었던 마늘이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이라고 하니 반갑죠.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흔한 음식이나 그런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었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산삼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지도 몰라요.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토마토나 브로콜리, 다른 항암 식품들 중에서도 항암작용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냄새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항암 효과로 인해서 마늘 소비량은 정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정말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또 마늘은 선정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건강식품에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기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러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향균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리신은 종양 형성을 방지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위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마늘은 특히 자르거나 으깨서 섭취할 때 알리신 생성이 굉장히 또 극대화된다고 해요. 마늘을 자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돼서 가열을 하더라도 이 알리신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유익하셨나요? 우리 모두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역시 또한 기억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건데 이 암도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등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해요. 위는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위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게 돼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전 세계 위암 발병률 1위,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듣기만 해도 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프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치매, 암, 당뇨 이 세 가지가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암일 건데 이 암도 췌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등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그만큼 원인도 굉장히 많지만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암의 주요 원인이 유전이 5%, 흡연이 20%, 식습관은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거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식습관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니 갑자기 저도 제 하루를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내일은 뭘 어떻게 먹을지, 나는 그동안 어떤 것들을 어떻게 먹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과 영양제 섭취는 잠깐 중단하더라도 당장에 눈에 띄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식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식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우리나라 암 환자의 경우 발병 원인 대부분이 식습관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좋은 식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들이기 전에 먼저 나쁜 식습관을 알아보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첫 번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로 육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우리 집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우리 애들은 고기 없으면 못 먹어. 나는 고기 없으면 못 먹어. 혹은 늙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야. 힘을 쓰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주목해 주세요. 육류를 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우리 몸의 근감소증을 줄일 수 있고 기력 회복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게다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를 북돋아주고 면역 강화에도 도움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과도한 육류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류 자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일까요? 개인의 성별, 체중, 연령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지만 성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6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60g 정도를 예를 들면 달걀 하나 정도의 부피인데요.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불고기 등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60g 이상은 당연히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1인분, 반인분만 드시지 않잖아요. 60g을 초과한 나머지는 단백질로 흡수되지 못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물론 좋은 물질도 있겠지만 나쁜 물질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장으로 보내지면 장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거죠. 단 면역력이 높다면 상관없지만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장은 고통받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산균 같은 경우도 변비나 설사가 있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는 장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 세균들이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유산균 섭취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이렇듯 장과 면역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먹으면 문제가 전혀 없지만 육류를 지속적으로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공육이나 고지방 육류의 섭취보다는 닭가슴살, 해산물 같은 저지방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채소에도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육식으로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멈추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는 예로부터 오랜 식문화를 바탕으로 음식에 맞는 소화기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동양인들은 상대적으로 장이 길기 때문에 육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독소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잘 맞다고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적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고 또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항산화제 같은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에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 견과류, 감자 등등이 있고 그 외에도 브로콜리, 청경채, 귀리, 토마토, 버섯, 시금치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콩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낮았고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콩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흡수율이 달라지는데 가장 편하게 먹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많이 마시는 두유로 마시거나 두부로 만들어 먹는 건데 이 방법은 약 65%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이 콩을 발효시키게 되면 흡수율이 무려 95%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정도로 발효된 식품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과 콩 단백질이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결합하여 암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런 기전이 있는데 이러한 발효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몸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유방암을 또 악화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캔서 스펙트럼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을 자주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약 26%로 더 낮았고 폐경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28% 감소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생존자의 경우 또 유방암 재발 위험이 18%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이소플라본의 하루 섭취량이 60mg일 때 재발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이지 이게 좋다고 오히려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영양제나 음식을 먹을 때 적절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의식 습관 두 번째는 빠르게 먹기 습관.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빨리빨리 민족답게 사람 절반 이상이 10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사람은 단 10%밖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것만으로 위암이 걸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위나 식도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빨리 먹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절대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는 위암 발병률을 1.19배 높이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국이나 물에 말아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미역국 말아 먹고 사골 좋아하고 국에 말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아 먹게 되면 제대로 씹지도 못한 상태에서 음식물이 위로 넘어가고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로 1차 효소로 분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때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평소보다 많은 위산을 더 분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는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위는 쉽게 지치고 상처를 입게 돼요. 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꼭꼭 씹어서 음식물 덩어리를 최대한 작게 만들고 국과 밥을 따로 먹어 음식이 빠르게 넘어가지 않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 두 번째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서 반대로 빨리 먹는 게 오히려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먹으라고 시키거든요. 저는 그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빨리 먹기는 했죠.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게 자리 잡으신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쉬운데, 이렇게 빠르게 먹는 습관이 이미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은 천천히 드시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면역력이 좋고 젊은 날에는 모르고 지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만 먹으면 속도 더부룩해지고 체기도 나고 괜히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씹는 횟수와도 연관이 있는데, 음식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과 충분히 섞여야 살균도 되고 1차로 분해가 됩니다. 또한 부패 가능성도 낮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입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되고 침샘이 분비될 수 있도록 저작 운동, 즉 우리가 많이 씹는 운동, 이 저작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천천히 오래 많이 씹는다면 침에서 나오는 이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잘 결합이 되고 음식물이랑 위장에 있는 소화 효소와도 잘 결합이 쉽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암 예방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에도 용이하고, 우리 포도당이 혈류로 방출되는 것도 속도를 늦출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TV, 각종 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못해도 30회 이상 천천히 꼭꼭 씹을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혹시라도 급하게 먹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밥의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듯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급해지고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먹는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주일에 야식을 몇 번 정도 드시나요? 야식 생각하면 야식을 끊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야식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암 환자를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야식입니다. 24시간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에요. 게다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새벽 늦게까지 문 열린 식당들도 많고, 그만큼 야식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러한 야식은 고열량, 고지방에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식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술까지 곁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고강도의 업무,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 같은 거에 많은 날에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어도 돼, 이런 보상 심리까지 작동해서 정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돼요.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음식물이 소화될 틈도 없이 쓰러지듯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죠. 술 많이 먹었으니 피곤하고. 이에 대해서 또 연구들이나 논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바르셀로나 세계보건연구소에서는 남성과 여성 1,300명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분석 결과 저녁 9시 이후에 음식을 먹고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잠들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25%나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지만 밤늦게 음식을 먹은 내장기관은 일을 해야 돼요. 왜? 일거리를 줬으니까. 내장기관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물러야 되고 효소 분비해야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우리 내장기관이 탈이 나죠. 결국엔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비만,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지 않으니 야식은 정말로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너무 잦은 야식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식같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고기를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위주를 같이 곁들여 드시려 노력해 보시고, 바로 잠들기보다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라도 걷거나 서서 소화를 시키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생각하세요. 식탁 위를 무지개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매 끼니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서 채소 과일마다 각각의 색깔이 있죠. 파프리카도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당근도 있고 오이도 있고, 미국 암협회에서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파이버 데이라는 공식 구호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과일과 채소가 가진 천연색소가 몸속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빨간색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면서, 초록색은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 같은 호르몬 관련된 암 위험도를 낮춰주며, 노란색은 항암 효과, 유방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보라색은 암 성장 억제 효과, 흰색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예방과 강한 항균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잎이나 줄기, 뿌리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이왕이면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제철 식물, 이렇게 제철에 나오는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과식은 금물입니다. 우리 모두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식탁 기억하시고,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